3월 초 탄핵 심판 결정이 가시화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친박단체들은 대한문과 청계천 일대에서 탄핵 기각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어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처음으로 특검에 나와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한 추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순실 국정 개입 사건을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우 전 수석의 장모는 최순실 씨와 호텔 수영장 강습을 같이 들으며 친목 모임을 가진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른바 고영태 녹취엔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생존 수영 교육을 추진하자 최순실 씨의 K스포츠재단에서 국가공인 자격증을 만들어 이권을 챙기는 방안을 논의한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최 씨가 문체부 차관 후보자로 거론된 인사에 대해 세월호 관련 게시물을 SNS에 올렸다는 이유로 배제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이 김정남 살해 용의자로 북한 여권을 소지한 1970년생 남성 이정철을 체포했습니다. 이정철은 북한과 연관된 첫 용의자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구 월드컵 WBC 개막이 1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김인식 감독이 이끄는 야구 대표팀은 일본 오키나와에서 막바지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데요. 오늘 토요플러스에선 야구 대표팀의 해외 전지 훈련을 밀착 취재했습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주 최종 변론을 마치면 대략 2주 후쯤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뉴스룸은 탄핵안 가결 이후 70일 동안 진행된 탄핵 심판의 결정적인 장면들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전국 100여 곳에서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먼저 촛불 집회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자, 광화문 광장이지요? 지금 오늘 날씨가 꽤나 추운데 행진이 시작이 됐습니까? 네, 해가 지면서 기온이 점차 떨어지고 있지만 이곳 광화문 광장은 여느 주말과 마찬가지로 촛불을 든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10분 전쯤 본 행사가 끝나고 조금 전 행진이 시작이 됐는데요. 오늘 행진은 청와대와 헌법재판소 등 세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엔 청와대를 둘러싸고 1분간 함성을 지르고 촛불로 파도를 타는 등의 퍼포먼스가 전개될 예정입니다. 예, 지금 김태형 기자가 말한 대로 지금 세 방향으로 행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각 행진 경로마다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우선 청와대 쪽 행진은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그리고 헌법재판소를 향한 행진은 박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로 SK빌딩과 삼성타워를 거치는 경로에선 재벌도 공범이라면서 삼성 외에 다른 재벌 총수들도 구속 수사라고 외쳤습니다. 특히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된 만큼 오늘 집회에선 뇌물수수 대상으로 지목된 박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 요구가 한층 강력해졌습니다. 예. 자, 탄핵 심판 현재 그 진행 상황을 보면 선고가 3월 초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자, 촛불 집회 주최 측은 그 전까지 최대한 촛불 집회 집중을 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주최 측은 향후 3주간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원래 주말마다 하던 집회를 오는 3월 1일 공휴일까지 확장해 민심을 전달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특히 오는 24일 헌재의 최후 변론 기일을 전후해선 48시간 동안 릴레이 집회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문재인, 안희정 두 대권 주자도 오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집회 참가 소식을 알리면서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예. 대통령 탄핵 반대하는 친박단체 집회도 오늘 열렸죠? 그렇습니다. 친박단체도 오늘 서울시청 앞 광장과 대한문, 청계천 등에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탄핵 반대와 함께 박 대통령을 겨냥한 특검 수사가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며 특검 해체를 주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그 탄핵 반대 집회,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 나가면서 당내에서 논란이 있었기도 했었는데 오늘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그 탄핵 반대 집회 나갔습니까?
그렇습니다. 윤상현, 김진태 의원 등 이 자유한국당의 대표적인 친박 의원들이 집회에 참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친박 단체는 오늘 특별 선언문이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요. 최순실 국정 개입 사태를 고영태 사기극으로 규정하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구속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태영 기자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산의 촛불 집회 현장을 연결하겠습니다. 배승주 기자. 부산에서도 오늘 촛불 집회가 열렸는데 지금 어떤 행사가 진행 중입니까? 네, 40분 전쯤 부산 서면중앙로에서 열린 본행사를 마무리 짓고 현재는 3km 떨어진 이곳 문현 로터리를 향해 거리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 뒤로 한 100여 미터 뒤쪽에 접근한 상태인데요. 시민들은 행진 경로에 있는 삼성그룹 계열사 건물 앞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은 당연한 결과라며 다른 재벌 총수들의 처벌도 요구했습니다. 앞서 본 집회에선 2월 탄핵과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촉구했는데요.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스마트폰 게임인 포켓몬스터를 패러디해 부영 몬스터 코너를 만들어 놓고 최순실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을 부영몬으로 등장시키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절기상 날씨가 풀린다는 우수였지만 부산은 어제보다 12도나 떨어졌는데요.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도 주최 측 추산 2만 3천 명이 모였습니다. 지난 4일 17,000명, 지난주 2만 2천 명에 이어 주말 집회 참가 인원은 다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자, 오늘 집회는 광주에서도 있었죠. 시민들이 광주 역시 꽤 많이 모였다고요. 그렇습니다. 광주 금남로에서도 오후 6시부터 주최 측 추산 만여 명이 모여 즉각 탄핵과 특검 연장, 적폐 청산을 외쳤고요.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는 물론 대전과 제주, 전국 50여 개 도시에서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맞불 집회도 열렸는데요. 경남 창원시 마산화 포구, 오동동 문화의 거리와 대전 중구 서대전 시민공원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등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문현 로터리에서 JTBC 배승주입니다. 네, 최종 선고일 윤곽이 나오면서 광장의 목소리도 보신 것처럼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의 구호 그리고 주장도 더 절박하고 더 강렬해지고 있는데요. 임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16차 촛불 집회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을 6일 앞두고 열렸습니다. 시민들은 탄핵 변론 과정에서 대통령 측이 펼친 시간 끌기 전략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박영수 특검 수사의 연장 필요성도 주문했습니다. 민심에 항복하라! 민심에 항복하라! 반드시 탄핵하라! 본 집회에 앞서 열린 시민 토론회에선 탄핵 이후를 대비해 새로운 사회 질서를 세워가기 위한 논의가 오갔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600m 떨어진 서울광장에선 친박단체 회원 등의 탄핵 기각 집회가 열리면서 반대 목소리들이 나왔습니다. 친박단체들은 이른바 고영태 녹취를 언급하며 고 씨가 이번 사태를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영태는 우리가 잡아갑시다! 다음 주 헌재의 최후 변론이 끝나고 선고가 날 때까지 박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집회는 더욱 가열될 전망입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네, 오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돼서 지금까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을 불거진 뒤에 핵심 인물의 한 명으로 지목받았지만 현재까지 검찰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었죠. 자, 지금부터 특검 사무실을 연결해서 우 전 수석의 조사 내용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김필준 기자, 자, 지금 우병우 전 수석 오늘 오전에 소환이 됐는데 조사가 지금 진행 중이죠? 네, 지금 우 전 수석에 대한 조사가 10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오전 소환될 때와 마찬가지로 제기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우 전 수석은 오늘 특검에 출석하면서 최순실 씨를 아느냐 이런 취재진의 질문에 모른다고 대답하고 또 아들의 운전병 특혜와 관련해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주장한 채 조사실로 이동했습니다. 예,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조사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좀 늦어진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최순실 씨는 지금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고 우 전 수석도 최 씨를 모른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되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업무용 PC와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거부돼 자료 등을 확보하지 못했는데요. 이 때문에 그동안 특검은 우 전 수석의 피해자, 그러니까 인사외압 의혹 등과 관련해 문체부와 공정위 그리고 이석수 특별감찰관실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왔습니다. 예, 특검이 우 전 수석은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건데 1차적으로 그 사법 처리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건 인사 전횡 의혹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문학의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문체부 고위공무원 찍어내기 의혹과 CJENM 조사를 거부한 공정위 국장의 인사 외압에 우 전 수석이 있다고 보고 있는 건데요. 이러한 혐의에 대한 집중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특별감찰관실의 해직 통보가 잘못되었다는 법원의 판단이 어제 나온 바 있는데요. 특검도 판결이 나오자마자 관련된 내용을 세세하게 파악한 만큼 특별감찰관실 해체와 관련된 조사도 우선순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수사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다음 주쯤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삼성 이재용 부회장도 구속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소환이 됐는데 지금 조사 상황은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네, 검은 양복을 입고 포승줄에 묶인 채 특검에 출석한 이재용 부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굳은 표정으로 특검의 조사실로 이동했습니다. 현재 5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있는데 밤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상의 혐의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중에서도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련성 때문에 뇌물 부분, 이 부분이 집중적인 조사 대상이 되겠죠. 네, 특검은 일단 공정위와 금융위 등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물증, 그리고 관계자들의 문자와 통화 내역 등을 통해 제시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을 압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는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삼성의 금융지주사 추진과 관련한 내용 외에도 삼성 바이오로직스 등 관련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이를 바탕으로 이 부회장을 압박해 박근혜 대통령의 관여 부분에 대한 진술을 최대한 이끌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특검 사무실에서 김필준 기자였습니다. 네,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 씨가 최순실 씨와 긴밀한 사이라는 주장 계속되었지요. JTBC 취재 결과 김장자 씨는 최순실 씨와 서울의 한 호텔에서 함께 수영 강습을 받는 등 상당한 친분이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지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의 한 특급 호텔입니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이 호텔은 멤버십 비용만 1억 7천만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 씨와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3년 무렵부터 이 호텔에서 함께 수영 강습을 받았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한 3년 이상, 3년 전에부터는 알았던 것 같아요. 꾸준히 나오신 분은 김장자 씨고요. 이 호텔 수영 강습은 회원 중에서도 40~50명 정도만 이용하는 일종의 사교 모임으로 꼽힙니다. 원래 그 자체의 목적이 사조직 모임을 만드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또 석 달에 한 번씩은 식사를 하시기 때문에 서로 다 뭐 하시는 분인지. 특히 김장자 씨는 건강상 문제가 있다며 청문회 출석을 거부했던 날에도 호텔을 찾았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청문회에 아파서 안 나왔다는데 여기 왜 오셨어요? 앞서 김장자 씨에 대해서는 자신이 운영하던 골프장에서 최순실 씨와 함께 여러 차례 골프를 쳤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우 전 수석은 지난해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김장자 씨가 최 씨를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그 장모께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장모가 모른다는 거죠. 예. 우 전 수석 장모 김장자 씨와 최순실 씨 관계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사법 처리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 조사에 대한 전망, 특검을 취재 중인 심수미 기자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심수미 기자, 언론이 제기했던 그 우병우 전 수석 의혹이 이제 꽤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특검이 사법 처리 대상으로 보는 건 어떤 것들입니까? 네,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 15가지 항목 가운데 우 전 수석이 연관된 부분은 크게 2가지였습니다.
민정수석과 민정비서관 재임 중에 최순실 씨 비리에 관여했거나 또 비호했다는 의혹, 그리고 미르와 K스포츠 등을 내사하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해임되는 데 관여했다는 건데요. 우수석 부분은 아예 특검법에 명시가 돼 돼 있는 있습니다. 거군요. 네, 예. 그리고 이 밖에도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지난해 윤갑근 특별수사팀의 수사 자료도 넘겨받아서 가족회사 정강을 이용한 횡령 탈세 혐의, 그리고 아들의 의경 보직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을 확인해 왔습니다. 그중에서도 특검에서 오늘 보는 게 한 서너 가지로 압축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특검팀은 이석수 특별감찰관 해임 관련 혐의와 또 우 전 수석이 문체부 또 공정위 인사에 각각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집중적으로 조사 중인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예. 그럼 나머지 혐의, 의혹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가 쉽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우 전 수석이 워낙에 수사 논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혐의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난해 검찰 특수본도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이미 휴대전화가 새 것으로 바뀌어 있는 등 사실 유의미한 증거 수집에 실패했거든요. 특히 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실패를 하면서 민정수석, 집무실 내부 서류, 그리고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는 아예 접근조차 못했습니다. 다만 이 특감실이나 또 문체부, 공정위의 경우는 피해자들이 명확하기 때문에 우 전 수석의 혐의를 상당 부분 조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 청와대에서 일단 압수수색은 거부하면서 압수수색을 하기는 좀 어려워진 상태인데, 그러니까 우 전 수석 수사 역시 압수수색이 필요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우 전 수석을 조사하다 보면 검찰 고위 관계자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네, 우 전 수석이 이 검찰 수사 내용을 파악해서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거나 최소한 비호했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K재단은 지난해 롯데그룹 압수수색 하루 전날에 70억 원을 되돌려줬고요. 또 지난해 10월 이번 사건 초기 수사 단계에서 청와대 측이 만든 것으로 강하게 의심이 됐던 그 대응 문건이 발견이 됐는데 검찰 내부 관계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은 원칙적으로는 검찰 수사 과정에 관여를 하거나 또 보고를 받는 자리가 아니지만 검찰 인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온 바 있습니다. 예. 자, 그럼 대통령 얘기를 좀 해볼까요? 특검의 이제 남은 수사 기간 열흘이 될 수도 있고 40일이 될 수도 있는데 대통령 대면 조사는 아직까지 잘 이루어지질 않고 있죠. 그래서 황교안 대행이 그 수사 기간 연장을 안 하면 대면 조사가 아예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황교안 권한대행이 연장을 안 하면요, 이 특검은 만약에 연장을 승인하면 다음 달 30일까지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월 10일 이전에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게 관측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인용이 된다고 하면 이 파면되는 박 대통령을 상대로 강제 수사가 가능해집니다. 인용이 될 때 그렇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황 대행이 연장을 거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게 관측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박 대통령은 특검이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이미 천명을 한 그 비공개 조사를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협의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상호 간의 의견이 주고받고는 있습니다만 특검은 공개하겠다, 공개조사 그리고 제3의 장소에서 하겠다라는 원칙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 측에서 특검 수사 기간이 끝날 때까지 버티겠다라고 하면 사실 어찌할 도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비공개로 안 하면 조사를 받을 수 없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열흘이 흘러갈 수도 있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검은 이 야당에서 추진 중인 그 특검법 개정안 통과에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인데요. 연장을 승인받을 필요 없이 원래 70일로 주어진 그 특검 수사 기간 자체를 120일로 늘리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4월 19일까지 수사가 가능해집니다. 일단 그러면 특검은 황교안 대행에게 신청을 한 상태고 황교안 대행 같은 경우 이제 다음 주 초 정도에 결론을 내릴 걸로 보이는데 그게 되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특검 수사 굉장히 중요하겠군요. 사회부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이른바 고영태 녹취, 여기에는 최순실의 측근들이 각종 황당한 모의를 하는 내용이 여럿 등장하지요. 세월호 참사 이후에 추진된 이른바 생존 수용 교육, 여기에도 돈벌이에 이용하려 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원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3월 7일 강지공 K스포츠재단 차장이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와 나눈 대화입니다. 세월호 때문에 지금 전국 초등학교에서는 다 지금 수용 수업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겸사겸사해서 넣어버리면 초등학생들 자격증까지 해주면은 그래도 괜찮다고 해서. 고영태, 노승일 씨와 한국체육대학 동기로 K스포츠재단에 들어온 강 차장이
생존 수영을 국가 자격증화하는 방안을 제안한 겁니다. 생존 수영 지금 뭐 국민안전청가 거기서 뭐 그런 예산으로 한 300억인가 나올 수도 있는 게 그래서 그거를 뭐 너희들에서 해보면 안 되냐고 전화가 왔어요. 국민안전처가 세월호 참사 이후 2015년부터 생존 수영을 초등학교 교육에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이를 통해 돈벌이가 되는 사업을 짜내려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면은 이게 뭐 충분히 돈도 벌 수 있는 일인 것 같고 그렇게 뭐 힘들이지도 않고도 자격증 되면 돈 버는 거죠. K스포츠재단은 정관상 수익 사업을 할 수 없게 돼 있지만 최순실 씨의 막강한 영향력 아래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국가 정책까지 돈벌이에 이용하려 했습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한 어처구니 없는 대화는 또 있습니다. 최순실 씨가 마치 대통령처럼 문체부 차관 후보자를 한 명 한 명 면접하듯이 검토하는 내용인데 그중에 차관 추천 인사 한 명이 페이스북에 세월호 관련 칼럼을 퍼나른 걸 문제 삼는 대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다빈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3일 최순실 씨 측근인 류상영 전 WK 부장과 김수현 전 고원기획대표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때만 회장한테 영태가 그렇게 되니까 너 배를 다음에 바꿀 사람 있으면 갖고 와봐 뭐 그렇게 된 것 같아. 최순실 씨가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의 인사 문제를 언급했다는 겁니다. 둘의 대화는 고영태 전 이사가 후보자를 물색해 A 교수의 이력서를 최 씨에게 건넸다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를 인터뷰 보고 이력서 넣었는데 하지만 고 씨의 뜻대로 되진 않았다는 언급도 나옵니다. 뭐 세월호 관련된 무슨 칼럼 누가 쓴 거를 페이스북에다 포스팅을 한번 했나 봐. 차관 자리 하나 하는데 무슨 성금 낸 것도 아니고. 최 씨가 차관 후보자를 검토하면서 A 교수의 소셜미디어를 보고 사상 검증을 했다는 겁니다. 이른바 고영태 녹취에 등장하는 최 씨 측근들이 안산의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을 잡발이라 부르며 막말을 한 가운데 최 씨의 인식도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지난해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이제 70일이 지났습니다. 다음 주 최후 변론까지 마치면 재판관들이 고심하는 시간만 남게 되는 것이죠. 특검 수사 역시 기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수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유례가 없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그리고 탄핵 심판이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 건데요. 탄핵 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통령 대리인단과 소추위 측의 주요 공방 내용을 서복현 기자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서 기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탄핵 심판 흐름을 보면 그러니까 국회 소추위 측 그리고 대통령 대리인단이 계속 공방을 벌여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내용을 토대로 탄핵 심판의 어떤 결론이 난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이제 중요 장면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제일 먼저 짚어봐야 할 건 올해 첫날 박 대통령의 신년 기자간담회입니다. 헌재 첫 변론기를 불과 이틀 앞둔 때였는데 탄핵 소추 사유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또 이 인터뷰가 오늘도 열리는 탄핵 반대 집회에 큰 불씨가 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대목 한번 들어보시죠. 이 회사를 도와줘라 그렇게 지시한 적은 없어요. 그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엮어가지고 자꾸 그렇게 그거는 그러니까 삼성 합병을 도와주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거고요. 또 이때 이 최순실 씨는 지인일 뿐이다. 블랙리스트 모른다. 세월호 당일 할 것은 다 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그 신년 간담회 내용이 좀 충격적이었던 게 그러니까 JTBC가 태블릿 보도했던 10월 이후에 나왔던 그 간담회 내용하고 이제 180도 달라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담화문과 달랐죠. 그러면서 담화문에서는 사과, 인정 이런 분위기였다면 신년 간담회에서는 결백 주장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전을 노렸던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그다음 결정적 장면 한번 보시죠. 보시면요. 지난달 21일 현 정부 핵심 실세였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구속됐습니다. 문학의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혐의인데 특검은 박 대통령이 공모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탄핵 주장에 탄력을 받는 사건이었습니다. 또 국회 소추위는 헌법 위배를 보강하는 취지로 블랙리스트 부분을 포함한 서면을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그 양측 공방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국회의 그 탄핵 소추위 측에서는 결론을 신속히 내려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대리인단 쪽에서는
뭐 신속히 내리는 게 아니라 좀 지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의혹들이 좀 제기가 됐고 계속 뭐 증인이라든가 뭐 증거 신청 그런 것들이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 탄핵 그 심판, 그러니까 재판관들이 한 얘기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달 25일에요. 이 퇴임 전 마지막으로 박한철 소장이 변론기일에 나왔는데요. 예. 이날 발언은 중대한 전환점이 됐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헌법재판소 구성에 더 이상 이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이 사건의 최종 결정이 선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발언은요, 결정 시점과 관련된 첫 예.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 이어 3월 13일에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예. 그 박한철 소장의 당시의 취지는 기각이 됐든 인용이 됐든 예. 국가적 혼란을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조속한 심판이 이루어져야 되고 7인 체제로 가서는 이게 왜곡될 수 있다 이런 거였는데 그렇죠. 대리인단 쪽에서는 이게 불공정하다 이런 주장을 폈었고요. 근데 오히려 이 발언 나오고 나서 더 지연이 노골화됐다 뭐 이런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예, 대표적인 예가요. 고영태 씨 등의 육성이 담긴 2천여 개 파일이 지난 10일에 헌재에 제출됐는데요. 박 대통령 측은 고 씨가 이번 사건을 기획한 증거라며 모두 직접 들어보자는 주장을 폈습니다. 예. 하지만 오히려 최 씨의 국정 개입을 뒷받침한다는 지적도 나왔고요. 헌재는 녹취록이 있는 만큼 직접 들어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예. 지난주죠. 최근에 나온 그 대통령과 최순실 씨 예. 그 차명폰으로 통화한 것도 이게 스모킹 건이다. 이게 이제 국회 소추위 쪽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지난 15일에 행정법원에서는요.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된 심리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독일에 도피 중일 때도 포함된 기간입니다. 모두 570여 차례 그것도 차명 전화로 박 대통령과 최 씨가 통화했다는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특히 이 최 씨가 박 대통령에게 귀국 지시를 받았다는 것도 포함이 됐습니다. 박 대통령은 최 씨 개인 비리라며 선긋기를 해왔지만 반대되는 물증이 나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태블릿 PC도 이제 비슷한 건데 태블릿 PC 같은 경우 이게 조작됐다 이런 주장을 대리인단 일부가 폈죠. 뭐 모두가 그런 건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 특검에 이어서 법원에서도 여기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밝힌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 16일 이 정호성 전 비서관 측은 법정에서요. 태블릿 PC에 대한 감정 신청을 철회하면서 증거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검찰에 이어 법원에서도 근거가 없는 음모론으로 정리가 된 셈입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 뭐 일부 그런 주장을 펴는 쪽에서는 검찰, 법원, 재판, 그러니까 법원, 헌재, 특검, JTBC가 짜고 있다 뭐 이런 주장까지 지금 황당하게 펴는 상황인데 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구속 이게 엊그제였는데 이것 예. 역시 탄핵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 구속된 사실보다는요. 이 법원이 왜 구속을 결정했는지가 중요한 건데요. 예. 박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가 소명이 됐다고 법원이 판단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박 대통령으로서는 불리한 결과입니다. 예.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대면 조사 예. 그리고 이제 헌재 출석인데 그 부분은 지금 대통령 측하고 이게 조율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될 거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뭐 아직까지는 대면 조사 관련된 부분은 양측이 조율을 하지만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요. 예. 아직까지는 교율이 확실히 안 됐다고 보는 거고요.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불투명합니다. 대면 조사가 이루어질지는 그 부분은 예.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정치부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김정남 살해 사건의 수사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이 북한 신분증을 가진 남성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북한 용의자가 체포된 건 처음이죠. 사건의 실체와 배후를 수사하는데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말레이시아 현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선희 기자, 체포된 남성은 북한 국적으로 확인이 됐습니까? 체포 당시에 용의자는 1970년생 이정철이라고 적힌 말레이시아의 외국인 노동자 신분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신분증에 국적이 북한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북한 국적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자택인 아파트에서 체포를 했는데요. 이 씨의 이웃들도 북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국적자인 것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네, 먼저 체포된 여성 용의자들은 장난인 줄 알았다, 김정남인 줄 몰랐다 이렇게 진술했는데요. 이정철은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정철의 진술 내용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씨가
범행에 직접 나서지 않은 점으로 미뤄서 단순 가담자가 아닌 기획자 혹은 주동자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씨가 앞서 체포된 인도네시아 여성과 직접 접촉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은 여성들에게 범행을 직접 지시한 북한 정찰 총국 소속 공작원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사건 초기에 좀 쉽게 체포된 여성 2명에 비해서 남성 4명은 행적이 묘연해서 사건이 미궁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는데요. 어떻게 체포가 됐습니까? 네, 말레이시아 경찰은 인도네시아 국적 여성을 체포한 이후에 이 씨를 미행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씨가 다른 용의자들과 접촉하기를 기다렸지만 하루 넘게 별다른 움직임이 없자 아파트를 급습해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 씨 외에 아직 도주 중인 남성 용의자 3명의 CCTV 영상도 확보해 추적 중입니다. 네, 김정남의 피살 당시 모습도 오늘 현지 언론에 공개가 됐죠. 화질이 아주 좋지는 않지만 충분히 김정남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청색 상의에 청바지 차림으로 1인용 안락의자에 축 늘어진 상태인데요. 현지 전문가들은 사진 속의 모습으로 볼 때 북한 측이 주장하는 심장마비보다 독극물에 의한 사망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 신분증과 독극물 살해 이런 정황들이 북한 개입설에 점점 힘을 싣고 있는데요. 북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강철 주 말레이시아 북한 대사는 이정철 체포 직후인 어젯밤 11시 반쯤 바로 이곳 김정남의 시신이 안치된 부검실 앞으로 찾아와서 시신 반환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강 대사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And I strongly demand to release the body to our side without any further delay. But they rejected. 강 대사는 또 한국 정부가 복잡한 정치적 스캔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말레이시아 경찰 수사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면서 말레이시아 정부가 북한의 적대적인 세력과 야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정치적 스캔들이라는 것은 최순실 게이트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이 형세가 점점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이에 선을 긋기 위한 행동으로 보입니다. 네, 말레이시아에서 유선희 기자였습니다. 이렇게 여성 용의자 2명은 장난인 줄 알고 암살에 가담했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범행 전후의 행적을 보면 양상이 좀 다릅니다. 사기당한 피해자가 아니라 살인 청부업자의 행적과 비슷합니다. 현지에서 강신우 기자가 동선을 추적해봤습니다. 베트남 국적의 여성 도안티 흐엉이 13일 범행 직후 머물렀던 호텔입니다. 묵었던 방에 들어가 봤습니다. The room, but she got a lot of contact lens. Color contact lens. Even when she came also, she wear green color contact lens. The next day I saw her was blue color contact lens. 범행 전날 묵었던 호텔 방에서는 가위를 빌려 머리를 잘랐습니다. She come here so many luggage, 2 bag and 1 bag. 한 호텔에선 창문 없는 방에 투숙했는데 현금 다발을 꺼내 요금을 지불했습니다. 사흘 새 걸어서 5분 거리의 호텔을 3번이나 옮겼습니다. 베트남 국적의 여성은 범행 장소인 공항에서 차로 15분 거리인 이곳 호텔촌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자신을 최대한 노출시키고 배후 세력은 감추려 했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호텔에서 공통적으로 양손에 짐이 있었지만 자신의 몸만한 테디베어는 꼭 가지고 다녔습니다. 고민형 속에 범행 도구를 감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반면 인도네시아 국적 시티 아이샤는 범행 장소에서 차로 1시간가량 떨어진 호텔에서 머물렀습니다. 배후 주모자들이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다국적 여성들을 분리시켜 상황을 주시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아이샤의 가족과 지인들은 북한말을 구사할 줄 아는 아이샤가 북한에서 영화를 촬영했었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인도네시아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쿠알라룸푸르에서 JTBC 강신우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중국 상무부가 내일부터 북한산 석탄 수입을 일시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북한 석탄의 연간 수출 규모를 제한하는 유엔 결의안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며 올해 말까지 유효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김정남 피살에 대해 중국이 북한에 보내는 경고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이번엔 올해 대선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 기울어진 운동장,
최근 보수 여권에서 이 말이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어제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가 될 텐데요. 일단 야권 후보의 지지율을 합치면 70%에 이릅니다. 반면 여권 후보는 11%입니다. 특히 1, 2위 주자가 모두 민주당인데요. 두 사람의 합이 50%를 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선을 앞두고 한쪽 진영이 일방적으로 앞서는 건 우리 대선에서 흔한 일은 아닙니다. 취재기자와 좀 더 짚어보도록 하죠. 정재윤 기자, 일단 이런 구도가 된 배경이 뭡니까? 무엇보다 지난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불거진 이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네. 이 박근혜 정권에 대한 실망감과 분노가 보수 정당 후보들에 대한 지지율 하락으로까지 이어진 걸로 분석되는데요. 이 차기 대선에서 정권 교체 가능성을 어떻게 보냐 이 질문에 설문조사에서 이 진보 진영으로의 정권 교체라는 응답이 65%였습니다. 현재 야권 후보 지지율 총량과 비슷합니다. 네, 직전에 2012년 대선 때도 그랬죠.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에 실망이 많았고 그래서 정권 교체 요구도 있었고 이것 말고도 이번에 또 다른 요인이 있을까요? 이 정치권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으로 정권이 재창출되면 이 보수 진영에서 이 제3의 강력한 후보가 등장하기 힘들어졌다 이런 분석도 내놓고 있는데요. 네. 이 마치 진보 정권 10년이 끝나던 이 2007년 대선 당시에 여권의 유력한 후보가 눈에 띄지 않았던 것과도 비슷하다는 겁니다. 반면 야권에서는 현재 문재인 전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가 이 대선에 재도전하면서 입지를 다졌고 안정지사 그리고 이재명 시장 등이 등장하며 후보군이 풍부해진 이 원인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한쪽 진영에 쏠리는 구도는 잘 없었던 것 같은데 가장 비슷한 때를 찾아본다면 2007년 대선쯤 될까요? 예, 당시 야당인 이 한나라당 경선 전 이 대선 주자들의 지지율을 보면요. 이명박, 박근혜 이 두 후보의 지지율을 합치면 60%가 넘었습니다. 비록 보수 진영이지만 지금과 같은 야당 후보 지지율 총합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건데요. 당시 경선이 곧 본선 이런 말이 돌 정도로 한나라당 경선은 주목을 받았었죠. 결국 여기서 이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동영 당시 여당 후보를 약 500만 표 차이로 압승했습니다. 네, 그땐 여야 진영이 지금과는 정반대였는데 어쨌든 지금과 여권 상황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당시 여권에서는 이 유력 후보자였던 고건 전 총리가 대선 전국 초반에 사퇴하면서 나머지 후보들도 막판까지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조기에 불출마 선언을 했던 것과도 유사한데요. 또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분당 사태를 겪은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쪼개졌죠. 또 야당보다 이 후보가 더 난립했던 것도 지금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네, 어쨌든 지금까지의 상황이 2007년과 비슷하다고 해도 결과가 꼭 같다고 예단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구도가 바뀔 가능성은 혹시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다시 10년 전 결과를 한번 보면요. 비록 500만여 표 차이가 나긴 했지만 정동영 후보도 막판에 지지율이 올라서 26%를 득표했습니다. 네. 이 바른정당 대선 주자인 유승민 후보가 어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 탄핵이 결정되면 새로운 보수의 싹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만약 탄핵이 인용돼서 조기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면 보수 진영 표가 결집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죠. 정재윤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구제역이 발생해 우려가 크죠. 그나마 다행인 건 마지막 의심 사례가 나온 뒤 오늘까지 닷새째 의심 사례가 더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음 주 중반이 고비가 될 것 같은데 발생 원인을 찾기 힘든 게 역시 문제입니다. 김진일 기자입니다. 구제역 의심 신고가 처음 들어온 건 지난 5일입니다. 2주가 다 돼가지만 유입 경로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외국으로부터 어떻게 들어왔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복잡한 지금 조사 중에 있는데 결론을 내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3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백신이 아닌 진짜 구제역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생기는 NSP 항체가 국내 농가에서 계속 발견됐습니다. 기존 바이러스가 급격히 증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구제역이 발생한 나라에서는 동물과 축산물 수입이 금지됩니다. 하지만 전수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차단시킬 수는 없습니다. 농장주를 비롯한 축산 관계자들은 출국할 때 신고하고 입국할 땐 소독을 받습니다. 하지만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일반 국민 같은 경우도 해외 축산농장 방문해가지고 그냥 신고 안 해버리면 그냥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유입 경로가 불확실하니 중국에서 황사를 타고 유입됐다. 비무장지대를 통해 북한의 야생 동물이 넘어와서 감염시켰다는 추측도 나옵니다. 유입되는 경로를 모르게 되면 내년에도 똑같은 일이 되풀이되고 구제역이 계속 매년 되풀이돼서 항상 바이러스가 발병할 수 있다는 거죠. JTBC 김진일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WBC의 명장면. 이 짜릿했던 순간들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야구 월드컵이라 불리는 WBC의 개막이 이제 1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토요 플러스에선 WBC 대표팀이 전지훈련을 하고 있는 오키나와를 찾아갑니다. 오키나와 현장에서 전영희, 서효정, 이 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려한 풍경 덕분에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이곳, 오키나와의 상징과도 같은 코끼리 바위 만자모입니다. 옆으로는 하늘까지 맞닿은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는데요. 이렇게 관광지로 유명한 오키나와지만 2월엔 야구의 도시로 변신합니다. 겨울에도 섭씨 16도가 넘는 따뜻한 날씨 덕분에 15개가 넘는 야구팀들이 이곳으로 모여듭니다. 경제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대표팀 훈련장이 위치한 우루마시는 환영 행사까지 열었습니다. 深い関係で結ばれているというふうな絆を感じます。ぜひせっかくうるま市でですねキャンプをしていただいておりますので韓国チームがですね優勝できますように。 대표팀이 선택한 구시카와 구장은 최적의 훈련 장소입니다. 내야엔 부드러운 검은 흙이 깔려 있는데 불규칙 바운드가 적어 선수들이 좋아합니다. 투수가 공을 던지는 불펜과 보조 경기장, 체력 단련 시설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대표팀은 오전 9시 숙소를 나서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경기장에 도착하면 9시 40분. 가볍게 몸을 푼 뒤 10시부터 본격적인 훈련에 들어갑니다. 야수조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수비 조직력입니다. 최고의 선수들이 모였지만 호흡을 맞춰볼 기회는 적었습니다. 지금 이제 내야들은 그래도 어깨가 좀 풀려서 제대로 볼들을 던지는데 외야들이 이제 아직까지 어깨가 완전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비장한 훈련 분위기는 옛말입니다. 작은 실수는 고된 훈련 속에서 활력소가 됩니다. 차우찬과 장원준, 양현종 등 왼손 투수 삼총사는 이미 마운드에 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첫 경기 혹시 나가게 된다면 제 뒤에 나온 투수들이 정말 긴장 안 하고 던질 수 있게 제가 좀 좋은 분위기를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본격적인 타격 훈련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김태균과 최용우의 방망이가 매섭게 돌아갑니다. WBC는 최고의 스타들이 나오는 무대입니다. 미국 선수들의 연봉 합계는 2,600억 원, 도미니카 공화국도 2,300억 원이 넘습니다. 일본은 550억 원 수준인데요. 우리 대표팀은 얼마나 되나요? 네, 우리 대표팀 선수들의 연봉은 모두 합쳐 210억 원입니다. 일본의 절반 수준이고 미국의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야구는 이름값이나 몸값만으로 하는 건 아니겠죠. 공식 훈련이 끝났는데도 몇몇 선수들은 그라운드를 떠나지 않습니다. 특별 훈련을 자청해 하나라도 더 치려는 타자들입니다. 모든 야구하는 사람들의 꿈이자 목표일 것 같고 굉장히 영광스럽고 뜻깊고 뿌듯하고 그렇습니다. 네. 선수들의 구슬땀 속에 대표팀의 주전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야의 핵 유격수와 2루수는 김재호와 서건창이 유력합니다. 1루수와 지명타자는 김태균과 이대호, 3루수는 박성민이 책임질 전망입니다. 외야는 최영우와 이용규, 민병헌 등이 포진합니다. 김인식 고는 내일 대표팀 소집 후 처음으로 연습 경기를 치릅니다. 상대는 일본 프로야구의 명문 요미우리 자이언츠입니다. 일본 언론은 벌써부터 WBC 최고의 흥행 카드인 한일전의 예고편이 될 것이라며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오키나와에서 JTBC 토요 플러스입니다.
다시 촛불 집회 현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자, 광화문에 나가 있는 김태형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김태형 기자. 자, 김태형 기자 지금 뒤로 보면 그 시민들이 걸어 다니는 모습이 좀 보이는데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오후 8시쯤 출발한 행진대열은 이제 막 반환점을 돌아서 이곳 광화문 광장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행진은 총 3방향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청와대와 헌법재판소, 종로 방향 등 이렇게 3갈래입니다. 바람이 불고 날씨가 다시 추워지면서 이 참여율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이러한 예상을 깨고 이곳 광화문 광장 일대는 오후 들면서부터 많은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나왔습니다. 잠시 뒤엔 마무리 집회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예, 이번 주에는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일단 구속이 됐고 박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후 변론 일정이 이제 확정이 됐죠. 그 이후에 열리는 오늘이 첫 집회인데 오늘은 어떤 요구들이 나왔습니까? 네, 우선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된 만큼 최순실 씨와 함께 뇌물수수의 당사자로 지목된 박 대통령이 퇴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줄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날 기미가 없는 만큼 탄핵 심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헌재에 인용을 촉구하는 요구도 커졌습니다. 여기에 삼성 이외의 다른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수사와 구속의 필요성이 제기가 됐고요. 이를 위해서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습니다. 앞서 오후 1시부터는 시민 2천여 명이 장충체육관에 모여서 촛불 집회 이후의 과제들, 그러니까 재벌개혁과 좋은 일자리 창출 등 11개 주제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예, 그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의 경우에 지난해 12월이죠. 그 탄핵안 가결 즈음에서 규모가 이제 가장 컸었고 그 이후에 좀 줄어들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촛불 집회 규모가 지금 커지는 것 같군요. 자, 남은 기간 집회 계획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주최 측은 향후 3주 동안 촛불 집회 역량을 최대한 결집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주말마다 하던 집회를 오는 3월 1일 공휴일까지 확대해 흐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4일 헌재의 최종 변론 기일을 전후해서는 48시간 동안 릴레이 집회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오늘 문재인, 안희정 두 대선 주자도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집회 참가 소식을 알리면서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예. 박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도 오늘 열렸죠. 그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친박단체도 오늘 대한문 앞과 청계천 등에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탄핵 반대와 함께 박 대통령을 겨냥한 특검 수사가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면서 특검의 해체를 주장했습니다. 예, 친박단체들은 여러 가지 주장을 펴고 있는데 고영태 사기극 뭐 이런 얘기도 계속 해왔죠. 오늘 집회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집회에선 특별 선언문이 발표가 됐는데요.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을 고영태 씨가 기획한 사기극으로 규정하고 고 씨를 구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참가자들은 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쳤고요. 탄핵 반대 집회엔 김진태, 윤상현 등 자유한국당 친박 의원들이 참가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야권의 대선 주자들은 촛불 집회,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에 나갔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갔군요. 자, 광화문 광장에서 김태형 기자였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4도 등 전국이 영하 8도에서 1도로 오늘보다 2에서 3도 높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 7도 등 오늘보다 3도에서 4도 높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려져 밤부터 비가 내리고 모레 아침 비가 그친 뒤 다시 추워질 전망입니다. JTBC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